장재원입니다. 시장이 늦었지만 4선 서울시장 당선 축하드립니다. 이 지자체 실시 이후에 이 4선 시장 아마 처음으로 영광스러운 이력을 또 함께 가지신 것 같고 정치적으로도 입지가 굉장히 커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 속자들은 앞으로 수도 서울의 역사에서 오 시장을 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위상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혹자들은 서울시장 임기 자체가 좀 띄엄띄엄 또 우리 정치적으로 퐁당퐁당 하다 보니까 이 수정평가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라는 얘기가 있어요. 서울의 꿈, 오세훈 시장께서 서울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5선 시장에 도전할 용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5선 시장에 도전할 용의가 있어요? 네. 예, 왜냐하면 여야를 떠나서 시장이 바뀌면 그 정책 자체를 완전히 그냥 폐기시켜버리니까 굉장히 그 중요한 입장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4선 오세훈 시장의 비전을 보면 동행특별시, 매력특별시, 동행특별시는 안심소득이 대표적인 공약 같고요. 매력특별시는 아시아 금융도시, 이게 아마 중요한 대표 공약 같습니다. 요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좀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매력특별시를 위해서 아시아 금융 중심지를 만들겠다. 뉴욕과 런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시아 금융 중심지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030년까지 해외 금융사 100개를 유치하겠다. 꼭 성공하기 바라고 저희들도 국회에서 지원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 지원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서울의 이기주의 아닌가. 서울이라는 도시가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대의를 막았으면 되겠느냐. 더군다나 오세훈 시장님은 전국적인 지도자인데 이런 걸 하면 되겠느냐. 또 말을 바꾸셨어요. 보니까 4월 8일 날 피치 못할 경우에는 더 실속 있는 미래금융시설을 달라라고 요구하겠다라고 하셨다가 4월 12일은 이게 큰 틀에서 보면 균형 발전이 이게 자해행위다. 이 부산 입장에서 보시자고요. 부울경, 대경권까지 포함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이게 부울경 생산 유발 효과가 2조 4천억이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1조 5천억이고 취업 유발 효과가 3만 6천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연구 보고서도 있어요. 용역 보고서도. 근데 이것이 과연 이 1극 체제, 대한민국 서울 1극 체제에서 뭔가 국토가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 자체가 자해행위라고 얘기할 부분인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대선 때 공약도 내셨고 또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애정으로 그런 공약을 내신 걸로 짐작이 가기 때문에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 산업은행의 기능 자체로 놓고 보면 주로 서울에 존재하는 제 시간이 좀 대기업과 넘어가서 조금 간단하게 좀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예, 아마 본사를 옮긴다고 해도 기능의 절반 정도는 서울에 남아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협업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서울에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비효율을 감당하면서까지 부산으로 옮기는 것이 과연 자, 합리적인가에 시장님, 대해서는 이게 그냥 산업은행 하나 덜렁 옮기겠다는 건 아닙니다. 부산이 추구하는 것은 물류도시고 항만 허브도시입니다. 그것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꼭 산업금융이 뒷받침돼야 대한민국의 이 부산이 허브 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산업은행은 하나의 정말 중요한 하나의 그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산업은행 하나 이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국토 균형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공약을 냈고, 서울은 이제는 세계를 상대로 좀 역량을 더 발휘하시고 그러한 혜택을 지방으로 좀 분산시키는 그런 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으로서만 역할 속에서 자해행위라다, 이런 좀 너무 강한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자해행위라는 표현을 쓴 것은 산업은행 이전 하나만 그 사안을 놓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까 다른 의원님과의 대화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서울은 국내에 있는 다른 도시들과 다른 지방과의 동행도 필요하지만 우리 라이벌 도시와의 관계에서도 늘 경쟁력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산업은행 이전이 그렇게 서울을 자해할 정도의 문제냐, 그런 비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장님, 국가적 큰 틀에서 좀 더 어떤 그런 큰 지도자로서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좀 시정을 펼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동행특별시 안심소득에 대해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장점에 대해서 설명하셨으니까 우려가 좀 있더라고요. 이 언론의 기사를 한번 보니까 과연 안심소득이 효율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반론이 좀 있더라고요. 이 보면 국가기초생활급여가 90만 원을 받는 그런 분들이 안심소득은 82만 원을 받는 이런 그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소를 합니까? 시정했습니다. 시정을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각지대를 위해서 이 추가 현금성 지원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안심소득에 대한 예산을 보면 대한민국의 현금성 복지 비율이 81조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지출 교정 하더라도 32조 정도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확대했을 경우에.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이제 시차를 또 고려해야 그러니까 되고요. 81조에 32조 정도를 추가를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이런 사각지대 해소를 해서 또 추가적으로 알파가 필요하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하우상박이라 그러는데 이런 그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려운 분들이 8만 원을 덜 받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이제 그 금액을 또 산정을 해야 되니까 이것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비율 70.8%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 중에서 1인 가구 비율도 70.8%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산술 속에서 8만 원을 덜 받는 이런 분들이 오히려 76% 이상 되면 지금 81조에서 32조가 더해지고 거기다 플러스 또 알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을 한다고 그러시니까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더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안심소득 어떤 샘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 각별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